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병 문화 김영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성남 태평도장 교문 옥사장 박진수 도생님을 모시고 사피엔스에 대해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도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1부에서는 인류가 이뤘던 농업혁명과 인지혁명에 대해 말씀 나눴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략히 정리해 주실까요? 네,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는 다른 동물이나 인간종과 달리 거대한 사회를 구성하고 문명을 이룩하여 왔습니다. 저자는 왜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이런 문명화가 가능했는지를 생물학과 역사학을 결합한 빅히스토리의 시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특징을 인간이 똑똑해진 시기인 인지혁명, 자연을 길들여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게 만든 시기인 농업혁명, 그리고 인간이 위험할 정도로 힘을 갖게 된 시기인 과학혁명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호모 사피엔스가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것이 다수가 유연하게 협동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협동이 가능한 것은 인지혁명을 통해 형성된 오로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들, 호구를 말하고 집단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 때문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후 도래한 농업혁명은 식량 생산량의 비약적인 증가와 인구수의 폭발적인 증가를 초래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호구를 기반으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 간의 위계 질서가 만들어지면서 차별과 착취, 억압이 고착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인간 사이에 오난이 쌓이게 되는 부정적인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인류는 인지혁명과 농업혁명을 통해 지구 공동체의 중심에 서게 됐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웠느니라 하신 상자님 말씀처럼 이 차별 등으로 인한 원한도 함께 축적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도생님, 이 상극이란 뜻에는 서로 극한다는 뜻 외에도 서로 경쟁한다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에는 경쟁을 통한 발전도 많이 있었죠? 네, 창조적 파괴라는 말처럼 상극이 주는 긴장과 갈등은 변화와 창조의 힘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저자는 인류 역사에서 경쟁을 통해 발전한 대표적인 것으로 문화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농업혁명 이래 인간 사회가 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사회 질서를 지탱하는 신화, 호구 등 상상의 구축물 역시 더욱 정교해질 필요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을 협력할 수 있게 해주는 네트워크가 바로 문화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화는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나 이웃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인간이 만든 모든 질서가 모순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문화가 이런 모순을 중재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변화한다는 것이죠. 단적인 예로 오늘날 세계가 개인 자유의 극대화와 공평한 사회, 즉 평등한 사회라는 두 가지 모순을 조화시키는 데 실패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종의 창의성, 활력의 근원이 되어 문화를 구성하는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류 문화에 방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수천 수만 년에 걸쳐 작고 단순한 문화들이 점점 뭉쳐서 더 크고 복잡한 문명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로마나 몽골처럼 여러 조각으로 다시 나눠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통일을 지향하는 문화의 흐름에서 분열은 일시적인 반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천 년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보면 역사는 통일을 향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고 이 책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문명의 충돌로 보일 수 있지만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호모사피엔스가 만든 문화와 문명이 하나로 통일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현재 교통과 네트워크의 발달로 지구촌이 일일 생활권에 접어든 것이 좋은 본보기가 아닐까 하는데요. 저자는 이를 가능케 한 요인으로 인류 보편적 질서의 등장을 들고 있죠. 그렇습니다.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피엔스라면 누구에게라도 다 적용된다는 의미인데요.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람을 우리와 우리가 아닌 그들로 나눠서 생각하도록 진화해 왔다고 합니다. 인지혁명을 시발로 처음 보는 사람들을 형제나 친구로 상상하면서 협력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저자는 이런 보편적인 질서라는 개념이 바로 기원전 1000년부터 기원전 1년 사이에서 출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원전 1000밀레니엄 동안 보편적인 질서가 될 잠재적이 있는 후보 세 가지가 출현하는데요. 첫 번째로 출현한 것이 바로 경제적인 질서, 화폐 질서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인 것, 즉 제국의 질서였고요. 세 번째 보편적인 질서는 종교적인 것, 즉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같은 종교의 질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편적인 질서를 만드는 사람은 상인, 정복자, 예언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상인들에게는 세계 전체가 단일 시장이었으며 모든 인간은 잠재적인 고객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들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경제 질서를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정복자들에게는 세계 전체가 단일 제국이었고요. 자기 제국으로 만들고 싶었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잠재적인 신민이었습니다. 예언자들에게는 온 세계의 진리는 하나뿐이었으며 우리 모든 인간은 잠재적인 신자였기에 이들 역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그런 질서를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화폐, 제국, 종교는 인류사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중요 주제이기도 한데요. 먼저 화폐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볼까요? 화폐가 인류 삶을 어떻게 통합으로 이끈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서로 간의 소통이 되어야 하겠죠. 같은 신을 믿거나 같은 왕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기꺼이 같은 돈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오사마 빈 라덴은 미국의 문화, 미국의 종교, 미국의 정치를 그토록 증오했지만 미국 달러는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화폐는 보편적인 전환성, 보편적인 신뢰성을 바탕으로 작용하는데요. 우선 화폐는 그 목적이 재화와 용역을 교환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부의 전환이나 저장, 이동을 쉽고 값싸게 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복잡한 상거래망과 역동적인 시장이 출현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 언어가 다르고 각기 믿는 신들도 다르고 문화도 다를지라도 모두 돈과 보석은 신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공통의 신념이 없었다면 세계 무역망은 사실상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돈은 이렇게 인간이 창조한 신뢰 시스템 중에서도 거의 모든 문화적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폐의 이런 특징을 바탕으로 국경과 문화를 초월하는 단일 화폐 권력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구 전체를 단일 경제 정치 권력으로 통합하는 데 기초를 놓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글로벌 경제 시대라고 하는 것만 봐도 화폐가 인류사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아까 화폐에 이어 인류를 통합으로 이끈 요인으로 제국의 질서를 드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자는 인류 통합을 순수하게 경제적인 과정으로 봐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사는 거의 모든 사람은 제국의 후예라는 말이 있는데요. 실제로 제국은 지난 2500년간 세계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정치 조직이었고요. 이 시기에 살던 인류 대부분은 제국에 속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국의 정치 질서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문화의 다양성, 영토의 탄력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두 가지 특징 덕분에 제국은 다양한 소수민족과 다양한 생태적 지역을 하나의 정치 체계 하에 묶어낼 수 있었고요. 그럼으로써 인류와 지구에서 점점 더 큰 부분을 하나로 융합해 나갈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제국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전쟁이나 노예와 대량 학살 등 참혹한 일도 많이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민족과 문화를 통합하고 철학, 예술이 발달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오늘날의 문화 대부분은 제국의 유산을 기초로 한 것이고 제국은 수많은 작은 문화를 융합해서
몇 개의 큰 문화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주제가 인지혁명과 농업혁명에 이어 인류사의 진로를 바꾼 과학혁명인데요. 과학혁명이 시작된 이래 서양 제국주의 세력과 과학이 결합하면서 인류의 상극성은 더욱 극단으로 치닫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학혁명은 지금부터 약 500년 전에 시작했는데요. 과학혁명과 현대 제국주의는 탐험하고 정복한다는 근대적 사고방식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15, 16세기 동안 유럽 탐험대는 전 세계에 그물처럼 기지와 식민지를 건설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과학과 제국이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한 예로 제국은 효과적으로 지배하려면 피지배자들의 언어와 문화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언어학자들을 열성적으로 지원했는데요.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점은 과학 또한 제국에게 이데올로기적 정당성과 기술적 장치들을 제공했다는 사실입니다. 생물학자, 인류학자, 심지어 언어학자들까지 유럽인들은 다른 인종에 비해 우월하다. 따라서 유럽인들이 타민족을 지배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를 이미 과학자들이 제공을 했다는 것이죠. 마침내 동양으로 눈을 돌렸고 중국과 조선,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서양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할 처지에 놓이게 됐는데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제 동양의 형세가 계란을 쌓아놓은 것처럼 위급하다고 하시면서 서양 제국주의 세력을 물리치는 천지공사를 보신 건데요. 그것이 러일 전쟁과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으로 펼쳐져 동양에서 서양 제국주의가 물러나고 각국이 해방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의 많은 지역을 정복할 때 근대 유럽인들이 삼았던 구실이 바로 서구의 우월한 문화를 전파한다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불행하게도 그 천병에 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종교였는데요. 아까 인류를 통합으로 이끈 요인으로 종교를 말씀하셨는데 이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모든 사회 질서나 위계는 다 상상의 산물이기 때문에 모두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교가 역사에서 맡은 핵심적인 역할은 이처럼 취약한 구조에 초월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역사상 보편적이고 선교적인 종교는 기원전 1000년에 와서 비로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들 종교는 제국과 화폐에 이어 인류 통일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데요. 먼저 종교 발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종교는 수렵 채집 시대의 애니미즘을 거쳐 다신론이 농업혁명과 더불어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다신론에서 일신론과 이신론이 발전하게 되고요. 동양에서는 유교, 불교, 도교 등이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신의 기원에 대한 지배적인 이론에서는 신이 인간 사이의 숱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중요해졌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풍요의 여신, 하늘의 신, 의학의 신 같은 다양한 신들이 등장하는 다신교가 출현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신교에서는 모든 신들을 다스리는 최고신을 상정하고 있는데요. 다신교들은 최고 절대자를 믿으면서 동시에 다른 신들도 함께 믿었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 있어서 이단이나 이교도를 처형하는 일이 극히 드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이 믿는 신만이 유일신이다라고 하는 일신교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이 이제 대표적이겠죠. 일신론자들은 자신들이 단 한 분밖에 없는 신의 모든 메시지를 자신들만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인정할 수 없었답니다. 저자는 이 때문에 지난 2000년간 일신론자들이 모든 경쟁 상대들을 폭력으로 말살시켜 자신들의 힘을 강화하려고 했다고 적고 있는데요. 이렇게 종교가 제국과 화폐 다음으로 인류 통일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선과 악으로 나누고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점은 인류가 이제 풀어야 될 큰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전쟁이 종교 전쟁이라고 할 만큼 평화를 주창하는 종교가 되려 갈등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일부에서 제기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저자는 인류의 신에 대한 믿음을 상상의 산물이라는 관점에서만 기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신의 존재를 상상하고 신간의 통일을 이루었다고만 한다면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만약 종교의 신이 상상의 산물일 뿐이고 거짓이라면 이 또한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태고시대 이래로 사피엔스는 자연의 신성을 직접 체험하며 대화해 왔는데요. 신은 허구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하는 존재이고 다신교, 일신교, 이신교 시대에서도 직접 신을 체험하고 그 가르침을 받아내린 사례가 헤아릴 수 없이 매우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종교들은 신관이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여 끝내 전쟁을 일으키며 인류에게 큰 문제를 당기고 있는데요. 신관이 통일되지 않는 이상 우리 사피엔스 종 전체에게는 평화가 없을 것입니다. 증산상제님은 인류 역사의 대립과 분쟁을 지어낸 말썽 많은 신관들을 이론적 다신관으로 결론 내려주셨는데요. 이론적 다신관은 천상에 살고 있는 모든 선령신이나 우리 각자에게 깃든 신, 그리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상제님의 성신이 본질적인 가치로는 모두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타고난 기국과 성품이 다르고 수행 경지의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고 세상에 베푼 공덕의 크고 작음이 있기 때문에 천상 신도 세계에서 도격과 위격이 서로 구분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상제님은 당신님이 유일한 창조주 하느님이고 그 위에는 모두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천지의 모든 신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신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인격과 심성과 성품에 독특한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인간으로서 각자 고귀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듯이 신명들 또한 그 본질에 있어서는 모두 동일한 존재로서 누구도 빼앗고 억압할 수 없는 존귀한 신격과 생명의 존엄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상제님은 최고의 조화 권능으로 신의 세계를 주재하여 다스리시는 최상의 위격에 계시는 인격적 통치자이십니다. 우리가 신의 세계를 정확히 알고 각 종교의 신관이 상제님의 도법으로 통일될 때 인류의 평화도 그때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네, 이 세상에는 자연신과 인격신 등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이들 신의 세계를 다스리시고 주재하시는 최상위 위격으로 상제님이 계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자의 독특한 견해에 감탄한 게 있는데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근대 새로 등장한 종교의 일종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네, 잘 알다시피 근대는 강력한 종교적 열정시대, 전대미문의 포교 노력과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종교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을 배제한 수많은 자연 법칙 종교가 근대에 새로 등장했는데 자유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민족주의, 국가사회주의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종교라고 말하지 않고 이데올로기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자는 만일 종교를 초자연적 질서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한 인간 사회의 규범과 가치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공산주의도 이슬람교에 비교해서 손색 없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저자는 그 유사성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공산주의자들이 인간의 행동을 인도해야 할 초자연적 질서와 불변의 법칙을 믿고 있고요. 그 법칙이 칼 마르크스, 프리드리 엥겔스, 블라드미르 레닌에 의해서 발견되었다고 믿고 있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경전, 예언서뿐만 아니라 나름대로의 기념일, 축제가 있다거나 독실한 공산주의자가 생명을 바쳐서라도 마르크스와 레닌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것, 그것도 한 예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근대 신념들도 일신교나 대중불교 못지않게 혼합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예로 오늘날 전형적인 미국인은 국수주의자인 동시에 자유시장을 믿는 자본주의자이면서 인간이 창조주로부터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자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모든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 종교적인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인지혁명과 농업혁명에 이어 인류 사이의 일대 전환을 가져온 혁명이죠. 과학혁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예, 과학혁명은 16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서양에서 발생했는데요. 넓게는 자연에 대한 과학사상 전반의 큰 변화를 이끌고 좁게는 천문학과 물리학에서 발생한 변화를 말합니다. 천문학에서는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변화가 일어났고요. 물리학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학에서 뉴턴의 역학으로 변하게 됩니다. 저자는 과학혁명이 우리는 모른다라는 무지를 깨닫는 혁명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과학이 무지를 기꺼이 받아들인 덕분에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지식보다 더 역동적이고 유연하며 탐구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합리적 이성에 대한 믿음을 통해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능력과
새로운 기술을 발명할 역량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도 바뀌게 되는데요. 인간의 지식으로 세상의 근본 문제를 극복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인식에서 진정한 진보가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쪽으로 바뀐 것입니다. 1500년경에 지표상에서 지구 표면에 묶여있던 인류가 달에 착륙한 것이라든지 원자폭탄을 만든 것도 다 과학의 힘인데요. 최근엔 미생물과 원자를 조작하며 새로운 생명체를 만드는 등 신의 영역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류는 역사의 진로를 변화시킬 능력뿐 아니라 아예 역사를 끝장내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의 운명까지도 바꿀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이제까지 살펴봤던 인지혁명과 농업혁명, 그리고 과학혁명의 결과가 바로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인데요.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이나 유전자 변형 등으로 우리 인간종의 미래가 예측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저자도 호모사피엔스의 종말을 예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인류가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오는 동안 사피엔스 종의 생물학적 변화는 없었습니다. 즉, 유전자 돌연변이 없이 같은 족이 계속 지속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인류가 과학혁명을 통해 자연을 조작하고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힘을 얻어왔는데요. 지금은 자신의 육체, 감정, 정신까지 조작할 수 있는 지적 설계자, 신의 위치까지 도달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제공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생명공학을 통해서 유전자를 조작하고 있으며 사이보그 공학을 통해서 인간 강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공학을 통해서는 가상현실을 통해 인류를 새로운 정신적인 세계로 탐험을 유도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렇게 인류가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의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고 있는 바로 이때 저자는 머지않아 같은 호모종인 네안데르탈린이 호모사피엔스에 멸종된 것처럼 과학혁명의 결과 출현한 새로운 호모종에 의해서 우리 사피엔스가 멸종당할지도 모른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류는 지금 생물학적인 혁명, 특이점, 터닝포인트에 이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도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의 후계자들은 신 비슷한 존재가 될 것이다는 책 내용이 더욱 의미심장한데요. 하지만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사이보그나 다른 무언가가 된다면 이 미래가 과연 유토피아인가, 디스토피아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네, 걱정이 되는 것도 당연하죠. 매트릭스나 터미네이터 등의 영화에서는 인류 미래가 가상현실이나 기계 문명에 지배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누구도 그런 암울한 세상에서 살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먼저 미래학자의 예측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그들은 지구의 통일 정권이 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저자 하라리 교수는 지구 제국이 출현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는 개인정보가 거의 모두 노출되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이 타인에 의해 공유되고 또한 감시되기 때문에 인간은 도덕적으로 변모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이버 세상이 펼쳐지고 육체 노동은 로봇에 맡기고 인간은 지적 탐구, 깨달음의 영성 문화에 집중하게 됩니다. 물론 유전공학의 도움으로 장수 문명이 펼쳐지고요. 상제님께서는 후촌에는 모든 백성의 세병사장을 물리쳐 불로장생으로 영락을 누리게 하리니 너희들은 황골탈퇴되어 키와 몸집이 커지고 옥골풍체가 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펼쳐질 앞세상을 지상성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상제님 말씀처럼 후천 가을에는 지구상에 세계 일과 통일 정권이 들어서고 무병장수하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건설됩니다. 그리고 물질 문명과 정신 문화가 통일된 열매기 문화, 우주 가을의 신선 문화, 지상 성경이 펼쳐질 것이라고 저희들을 축복해주고 계십니다. 인류가 꿈에 그리던 역사의 종착지가 상제님께서 열어주시는 상생의 후천 성경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유발 하라리 교수는 이 책 사피엔스를 통해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 전체 역사인 빅 히스토리를 통찰하고 있는데요. 그는 결국 새로운 인류의 출현, 그리고 통일된 지구 제국의 실현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일관되게 우리 인류가 허구와 가상의 실제, 신화를 통해서
지구 제국을 향해 통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의 논리대로 이런 지구 제국이 가능하려면 전 인류를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신화가 출현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저자는 단지 인류와 지구촌 생명체의 행복이라는 기준만을 제시할 뿐 그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 인류가 행복한 지구 제국이 출현하려면 먼저 생태계 파괴, 지구 온난화, 인간 사회의 계급화에 따른 착취와 억압, 원과 한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또한 각 국가 간의 분쟁과 전쟁을 종결해야 할 것이고 종교의 대립을 마감할 신관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인간 삶의 가치와 규범이 새롭게 정의되어야 할 것이고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를 통일할 새로운 신화는 기존의 인류 역사 문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내가 이제 후천을 개벽하고 상생의 운을 열어 선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판밖에 남모르는 소식, 상제님의 무국대도 증산도가 바로 유발 하라리 교수가 그렇게 간절히 찾길 바라던 인류 통일의 새로운 신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진수 도생님을 모시고 사피엔스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인류사를 거시적인 안목에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천 봄, 여름 시간대를 살아온 호모 사피엔스는 인지혁명과 농업혁명 그리고 과학혁명을 통해 지구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 문명을 읽어왔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지금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호모 사피엔스의 종말을 맞이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요. 그 해답은 상제님께서 밝혀주신 우주 일련에 있다는 것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여정과 미래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들께 사피엔스를 권해드립니다.